네, 화장품 제조 공정론 오늘 에어로졸 공정 2교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에어로졸 공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도 한번 살펴봤고요. 거기에 쓰이는 분사제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고, 또 에어로졸 공정이 어떻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스프레이형 제품으로서 쓸 수 있는지 그 원리, 에어로졸에 대한 원리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에어로졸 공정에서는 그래서 안에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물을 갖다가 토출시켜내는, 밀어내고자 하는, 그런 이제 분사제라고 하는 기체상의 물질도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래서 그 기체상의 물질들이 어떠한 형태로, 즉, 액화가스의 형태로 안에 담겨 있는지 아니면 압축가스의 형태로 담겨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안에 있는 분사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은 그 원액들, 즉 분사 물질이죠. 분사 물질 그러니까 이게 분사를 시키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들 수 있으니까 분사 당하는, 이렇게 하면은 더 정확하겠죠. 분사가 되는 그런 물질들, 즉 안에 들어가 있는 원액들은 어떠한 조건을 갖다 갖춰야 되는지, 또 어떠한 특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분사가 돼서 나오는 그런 이제 물질들의 경우에는 액체 분말, 즉 액체 또는 분말 또는 크림 상태의 원액으로 이렇게 이제 밖으로 토출이 돼서 그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토출의 상태, 또 사용하는 방법, 또 내용물의 사용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원액을 쓰는 것이 합리적인지, 또 어떤 그 분사제, 즉 가스를 갖다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또 원액과 가스의 비율은 얼마 정도를 갖다가 취하는 것이 가장 토출도 잘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용도로 쓰이게 되는지, 그리고 가스의 압력을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야 될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액을 갖다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에어로졸 원액은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갖다가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방법을 갖다 통해서, 그래서 문제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 확인한 후에 그런 연유에 이제 그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그런 요소가 뭐냐면은 용해도 시험이에요. 그래서 원액의 조성에 따라서 함유하고 있는 성분이 가스와 혼합이 되었을 때, 분사제인 가스와 혼합이 되었을 때 석출이 되거나 또는 분리의 염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스에 대한 원액의 용해도를 갖다가 먼저 잘 확인을 해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출이 되거나 또는 분리가 되는 이러한 용액인 경우에는 쓰기가 어렵겠죠. 그런 경우에는 또 가스를 바꾸든지, 뭐 아니면 그 원액의 상태를 갖다 다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압 시험이에요. 내용물의 토출 성능이 안에 있는 분사제의 압력에 큰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적당한 토출 상태를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압이 법규상 허용된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그 안에 그 압력들이 허용된 범위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그때의 상태에서 원액이 가스와 잘 혼합이 되는지, 또 온도에 따라서도 그 안에 있는 내압의 변화 조건들, 이런 것들하고 충족이 되는지, 즉 내압의 변화에 따른 그런 어떤 특성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원액들이요, 우리가 이제 토출해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그런 원액들의 토출이 제대로 되겠는지. 그래서 토출 시험으로서는 보통 사용하는 온도, 일반적인 온도라든가 그 범위 내에서 안정된 사용성을 갖다 가질 수 있는지. 또 사용하는 온도에서의 토출 상태라든가 분사 상태 이런 것들을 꼭 한번 그 제품을 갖다가 만들고 개발하기 전에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온 시험도 필요합니다. 예, 내용물의 조성에 따라서는 온도가 낮으면 원액의 점도가 높아지는 그런 내용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원액의 점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안에서 토출 압력을 아무리 밀어내도 점도 때문에 막혀가지고 잘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바로 그 원액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성분이 석출되거나 또는 분리를 갖다가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온 시험에 따라 가지고 즉 낮은 온도에서도 충분히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원액의 특징을 갖다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냉각 충전을 하는 경우에는 저온 상태, 즉 마이너스 30도에서 마이너스 40도 이런 상태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액의 특성을 갖다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이제 안정성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40도에서도 점성이 크게 변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다 보여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타 요인으로서는 바로 이 내용물의 pH라든가 또는 밀도, 또 용기와의 어떤 반응성, 그리고 지금 뭐 조금 전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온도에 따른 점도, 점성이죠. 그리고 안전성, 안정성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덧붙이면은 분사제하고의 어떤 그 어울림, 친화력, 뭐 우리가 이제 상용성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상용성이 좀 나쁜 원액들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겠죠. 또 고점도의 원액 이런 것들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그래서 이제 안에 내용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 전부 잘 고려를 한 후에 내용물로서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에어로졸 용기예요. 예. 용기는 높은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래서 내압 용기로서의 어떤 그 성질을 갖다가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압 용기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역시 금속이겠죠. 안정성도 높은 금속일 테고요.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유리도 쓰이고요. 그리고 합성 수지도 쓰입니다. 근데 가장 멀리 쓰이는 것이 금속. 그 다음에 이제 합성 수지, 유리가 이제 가장 적게 이제 쓰이는 유형이고요. 요거는 이제 법규상의 압력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압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용기 자체가. 그래서 1.3 메가파스칼, 보통 메가파스칼이니까는 이제 저 정도면 이제 13기압 정도? 뭐 이런 정도죠. 압력의 변형이 되지 않고 1.5 메가파스칼에서도 이제 파괴되지 않는 그런 그 용기의 특성을 갖다 이제 가져야 될 거고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각각의 재질에 대해서도 내압 설계에 대한 그러한 이제 기술적인 요소들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이 내압 용기의 이제 종류를 갖다 이제 하나씩 보면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내압 용기로는 알루미늄이에요. 역시 알루미늄 캔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캔은 일반적으로 하부와 몸체가 한 번에 통짜로 제작이 돼서 그래서 만들어집니다. 즉 동전 크기에 한 500원짜리 동전 크기에 그 이제 알루미늄 알루미늄 조각을 갖다가요 압축을 하면서 잡아 늘려요. 그래서 알루미늄은 이어진 데가 없잖아요. 맨 위에 쪽만 이어져 있지 밑에 쪽은 이어져 있는 데가 없어요. 철캔의 경우에는 밑에도 이어지고 위에도 이제 이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하부와 몸체가 일체로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면에 이제 코팅을 해서 보통 이제 쓰게 되고요. 그리고 수성 원액에도 내부식성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화장품용 에어로졸 용기로 굉장히 널리 사용되는 그런 용기 중에 하나죠.
알루미늄 용기가. 뭐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또 유기성 물질에도 잘 견디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센셜 오일이라든가 향료라든가 이러한 이제 용기를, 이러한 물질을 갖다 담는 그런 용기로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금속성인 그런 용기로서 주석캔이에요. 예. 주석으로만 순수하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주석캔이라고 하는 것은 철로 만들어진 캔에다가 주석을 코팅한 거예요. 주석은 이제 철이 녹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코팅을 한 거죠. 그래서 철에다가 주석을 갖다 이제 도금한 그런 이제 재질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성 원액에도 이제 부식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요 주석 도금을 한 이 캔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물보다는 수성인 것보다는 비수계성인 그런 이제 원액들,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그러니까 이제 휘발성인 그런 물질들의 원액을 갖다가 담는 용기로 이제 사용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용기로는 왜 안 넘어갈까? 호호. 네. 또 다른 용기로는 이제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 앞에서 이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근데 유리 용기는 뭐 우리가 뭐 예상하는 바와 같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충격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안에 있는 내용적이 100ml 이하, 비교적 작은 그런 용기들에 이제 주로 이제 쓰이게 되고요. 외면에 특히 또 합성 수지 이런 것들로 이제 피복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보통 권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용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금속성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제 합성 수지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재질로 널리 쓰이는 것은 폴리에틸렌 테레포탈레이트, 소위 얘기하는 페트, 페트병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 있죠. 재질이 이제 그런 것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또는 폴리아크릴로니트릴, 그래서 펜이라고 이제 줄여서 쓰는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내압 용기로, 에어로솔 제품의 내압 용기로 이제 쓰이고 있고요. 원액과 가스하고의 내약품성 또는 이제 투과성,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적 좋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러한 부분을 갖다 이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법적으로는 유리 용기하고 같이 이제 취급을 하면서 소형 제품에서 주로 이제 널리 사용이 되고, 그 이외에는 대부분의 용기가 여러분들이 알고 또 여러분들이 쓰는 것처럼 대부분의 용기가 역시 금속성 용기입니다. 알루미늄이라든가 또는 주석이 안쪽에 이제 코팅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용기인데요. 이게 이제 주석이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은 이제 녹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철이 녹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코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석이 코팅되어 있는 이 용기의 경우에는 그 물질들이 용출이 되면서 이제 뭐 우리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제 덜한데요. 식품 같은 경우, 특히 통조림류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물질들이 이 환경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용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주의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얘기가 다르긴 했지만은 바로 에어로솔 용기로 쓰이는 주석 코팅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용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이야기를 갖다 이제 같이 한번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그 구조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용기의 구조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밸브라든가 버튼이라든가, 아까 이제 용기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봤었는데, 이제 용기의 구조 측면에서는 역시 밸브, 버튼, 스파우트, 캡 이런 것들이 이제 용기의 이제 상단에 이렇게 이제 그 세팅이 돼가지고 장치가 돼서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이제 밸브
밸브도 마찬가지 이제 버튼식으로 이제 누르는 형태의 밸브가 이제 대부분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눌렀을 때 밖으로 이제 토출이 돼서 나오죠. 그래서 에어로졸 제품의 특성은 원액, 가스에 의한 부분이 크기는 한데, 그쵸? 그리고 용기. 그런데 역시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밸브예요, 밸브. 즉, 밸브형 이제 버튼. 그래서 분무 형태로 잘 뿜어져 나와야지 이게 무슨 뭐 에어로졸의 제품의 특성을 갖다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밸브 버튼 또는 이제 스파우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스파우트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유형인데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죠. 팍 하고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 경우.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는 스프레이 용기처럼 생겼는데 누르면 거품이 돼서 나오는, 우리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나오잖아요. 또 혹은 이제 화장실 같은 데서 보면은 비누 거품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유형을 이제 스파우트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밸브 버튼이나 스파우트 형태,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분사 상태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밸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각종 구성 부품에 대한 그런 검토들이 정밀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될 테고요. 그래서 이 밸브 버튼 스파우트 캡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밸브와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일반적인 밸브의 구조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맨 꼭대기에는 이제 버튼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마운팅 캡이 있고, 또 새지 말라고 게스캔류가 저렇게 밀폐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안쪽에도 마찬가지로 게스킷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밀폐시키는 이제 그런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스템이라고 해서 저게 이제 바로 이렇게 용수철을 갖다 눌러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을 놨을 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제 스프링.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가 이제 하우징이라고 하는, 쟤네들을 갖다가 전부 스프링이라든가 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하우징. 그리고 이제 딥튜브. 튜브는 이제 안쪽에 내용물이 담긴 곳까지 이렇게 이제 박혀서, 그래서 내용물이 그 튜브 관을 갖다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구조를 갖다 이제 보통 이제 가지고 있고요. 바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 중에서 밸브는 에어로졸 내용물의 분사 상태를 갖다 결정하는, 그리고 분사량을 조절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품인 것이죠.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분무 제품에서는 분사 입자의 미세함이라든가 또는 인화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우징의 옆에 구멍을 갖다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뭐라 그럴까, 가스가 같이, 기체상의 가스가 같이 이제 혼합돼서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들고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밸브를 눌러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들고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의 경우 이제 딥튜브를 없애고 하우징에 또 이제 작은 구멍을 내서, 그래서 그러한 상태도 이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갖다가 이제 이루어야 될 테고요. 또 하나 이제 밸브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가스를 밀폐시키는 그런 이제 작용도 마찬가지 밸브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액의 처방이라든가 가스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에 맞는 스템 레버들, 예, 그 이제 그 용수철을 갖다 누르게 되는 이제 그런 스템 레버라든가, 또 밀폐하게 되는 이제 가스켓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재질들도 이 밸브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밸브에 이제 따라 붙어 있잖아요, 그 안쪽에. 그리고 눌렀을 때 이제 토출 작용을 하게 되는 이제 버튼 또는 스파우트, 이런 것들은 이제 내용물이 분사되고 또 토출이 돼서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이제 출구의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분무상 제품에서는 입자를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이제 뿜어져 나오도록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액의 흐름을 갖다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트가 형성이 되면서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이제 그 특별한 방식들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구조를 갖다 이루고 있는 것이죠. 또 꼭대기에는 역시 이제 캡이 씌워져 있죠. 그렇죠? 캡이 씌워져 있어서 어로졸이 아닌데 에어로졸인데 에어로졸 밸브, 그 다음에 이제 버튼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도 이제 보호 캡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저거 지금 에어로졸에 에가 빠졌네요. 예, 에어로졸 밸브요. 예, 하나 더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호 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캡도 마찬가지 여기에 이제 부속품으로 이제 쓰이게 되고요. 이런 이제 에어로졸 제품들은 역시 안에 있는 그런 이제 기체들이 역시 압력이 걸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화가스들 중에서 가연성인 물질들이 이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화장품들과는 달리 바로 고압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압가스 취급법, 고압가스와 관련된 위험물 취급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그 법적인 규제를 갖다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에어로졸 제조에는 역시 독성가스를 사용하면 곤란하겠다. 그래서 독성가스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인체에 사용하는 에어로졸 제품들, 고시로 정한 것 이외에 그런 거에 분사제, 이런 고압가스는 가연성이면 안 된다. 가연성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것하고 혼합을 해서 그래서 써서 쉽게 어떤 불이 붙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조제로서 저런 것들이 쓰일 경우에는 보조제로서 쓰여서 그래서 토출압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가연성 가스들은 이제 쓰이게 되죠. 그리고 용기 중의 압력은 35도씨에서 0.8 메가파스칼 이하로 나타나야 된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로 되어 있고요. 35도씨 이하에서 에어로졸의 용량을 용기 내 용적의 90% 이하로 채울 것. 즉 너무 많이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채우게 되면은 물론 밖으로 빠져나오기도 어렵겠지만 토출되는 것도 어렵겠지만 왜? 그 안에 압력을 갖다 유지하면서 그것이 기체가 돼가지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의 꽉 차 있으면 이게 빠져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부탄가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화장품은 아니지만 부탄가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새 거인데도 이렇게 흔들면은 그 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액화가스라고 하더라도 걔네들이 이제 기체가 돼서 어떤 압력을 유지해줘야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갖다 밀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갖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에어로졸에 충전된 용기의 화면에 제조자의 명칭 또는 이제 기호, 제조번호, 그 다음에 취급 시 필요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꼭 명시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어로졸 제품들이 사실은 우리 화장품에서 이 특히 헤어 제품류라든가 이런 데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 최근에는 쉐이빙 제품에도 이제 이렇게 뿜어서 그쵸? 크림 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제 거품상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제품을 갖다가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제품과 관련된 에어로졸과 관련이 있는 그런 원리 또 그와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지막 부분은 더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돼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